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에 개인만 순매수로 대응을 했는데요. 지수는 2,475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쪽도 에코프로 좀 빠졌죠? 금양은 더 빠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갖다 팔았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될지 저희랑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이 지리멸렬합니다. 여전히 교착 상태고요. 엑스데이트라고 하는 7월 1일 다가오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죠. 네, 시장 불안감,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또 벌어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고민 더욱더 깊어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증시8, 증시9에서도 더욱 꼼꼼한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께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통해서도 저희 방송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TV로 보실 때와는 다르게 운전 중에도 함께 유튜브 통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영상도 유튜브 채널 통해서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서울경제TV 많이 검색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8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미국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까지 한 방에 정리하는 순서죠. 미장원,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PB 전문가 화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 시장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보합세에 가깝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03%, 나스닥 0.35%, S&P 0.16% 약하락한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은행주 섹터에서 좀 이제 유의미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아무래도 좀 은행에 대한 부도 우려가 여전하게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징주로는 페이팔이 3.88%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며칠 동안 마이너스 20% 수준으로 이제 페이팔이 하락을 했거든요. 실적은 양호한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페이팔 측에서 제시했었던 이런 향후 매출, 이익 전망, 그러니까 가이던스라고 하죠. 생각보다 그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의 실망감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JP모건이 더 이상 은행권에서 부실 은행들을 인수하지 않을 거다 이런 소식이 들려지면서 은행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그간 백기사 역할로 은행 인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로 막대한 이익을 봤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부분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 주주들에게 약간의 이익은 될지 모르고 그 금융 시스템에 확실한 도움은 될 거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이익이 되지만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크게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금전적으로 산출했을 때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인수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인력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큰 이익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은행 부도에 대한 불안감이 최근 주가 지수가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저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앞으로 그림이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금리도 급하게 떨어질 것 같지 않고 아주 되게 스티키하잖아요. 이렇게 보았을 때 좀 장기화되는 거고 은행 이슈가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은행 위기를 제가 계속해서 여기서 유튜브든 여기 서울경제 케이블이든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는 이유가 결국 은행들이 이제 대출 기준이라고 하죠. 이제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이 대출 기준이 좀 강화될수록 즉 이제 대출자들 입장에선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질수록 이 은행 위기가 더 고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계속 이게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JP모건의 발언뿐 아니라 전반적인 다양한 금융 데이터들을 보더라도 은행 위기가 조금 이제 좀 더 우려가 더 커지고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백단의 데이터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주가가 약간 밀렸어요. 트위터에 새로운 CEO를 지명한다 이런 뉴스까지도 나왔었는데 관련 좀 소식이 있을까요? 네. 테슬라는 이제 2% 정도 하락한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한 차량 110여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히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시장 감동총국에서 테슬라 쪽 차량에 다양한 결함이 있다. 그래서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리콜을 한 거다. 이렇게 좀 이제 주장을 했고요. 작년에도 중국 광둥성에서 테슬라 모델 Y가 급발진하는 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것도 이번 리콜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작년 12월에도 43만 대 가량을 중국 내에서 리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량에 심각한 중대한 결함은 아니지만 운전자의 안전에 충분히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새로운 CEO로 린다를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많은 광고주들이 광고를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시장 정보 회사인 센서타워에 따르면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상위 100개 광고주 중에서 37개사가 올해 1분기 동안 광고 지출을 중단을 했고요. 24개 광고주가 광고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준으로 광고가 급감한 셈이죠. 그래서 이번에 광고 전문가를 영입했으니까 점진적으로 좀 트위터 쪽 광고 매출이 다시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인데 한번 그 여부를 이제 추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퍼스트 솔라라고 태양광 업체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던데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 관련해 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게 나온가 봅니다. 네, 그렇죠.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유럽의 태양광 방막회사 인수할 거라는 소식이 좀 강하게 이제 주가 반등에 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6%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종목은 이제 특히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고 투자자들의 뜨거운 열기가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깨지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급등한 부분에서 약간 아래인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대 기준으로 $220 구간이 깨지지 않고 모멘텀이 잘 유지되면 상승세가 잘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퍼스트 솔라 같은 회사를 잘 지켜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도 태양광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 같이 흘러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도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잡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좀 여쭤봤고요. 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지금 엑스데이트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요새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부채 한도 문제인데, 요번에 부채 한도가 예정대로면 6월 초 정도면 거의 다 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채 한도를 더 확장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정치권에서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확장이 안 되면 당연히 미국은 파산하는 상황이 되고요. JP모건 고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미국 부채 한도 문제가 막판에 잘 해결될 거다라는 의견이 사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다들 저를 포함해서 큰 이변이 없다면 부채 한도 문제는 잘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순간 미국은 실질적으로 빚을 못 갚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다다르기 때문이죠. 즉 이제 파산 상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증시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전반적으로 패닉이 이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11년 당시에도 미국 부채 한도 문제가 지금처럼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당시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막판까지 다툼을 벌이다가 이 부채 한도 시한 이틀 전에 긴급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당시 미국 3대 신용평가사인 S&P에서
70년 만에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을 하면서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 따르면 미국이 이번에 채무 불이행으로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 미국 국내 총생산이 4% 감소하고 700만 명 이상이 실직을 할 거다. 이런 이제 안 좋은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에 정치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미국 쪽에서 당장 이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부채 한도에 관한 합의는 어떻게든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으로 미국 정치권에서는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부채 한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이 파산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 주초 내에 오늘 내일 중으로 부채 한도에 관한 협상이 진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질 거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영문 자막이 있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해석하기가 좀 그러실 텐데 어쨌든 뭐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해결책을 찾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투자자가 많은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지난 한 달간 보면은 상당히 지금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24시간, 하루 동안 큰 움직임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보통 이제 비트코인 쪽은 주말에는 변동성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24시간 국경 없이 거래가 되긴 하지만 시차가 있을 뿐이지 다른 국가들도 주말일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리플이나 도지코인, 폴리곤 쪽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많이 매수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종목 쪽에서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일론 머스크는 트윗으로 종종 밈코인과 관련한 언급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급이 있을 때마다 밈코인들의 가격이 요동을 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도 페페코인과 관련된 이미지를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페페코인이 20% 내외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소위 말해서 작전 세력도 아닌데 투기를 유도하는 것처럼 이런 이제 뭔가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들 만한 행동을 하다 보니 좀 적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렇고요. 뭔가 유망한 좀 상장사의 CEO가 할 만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아이러니한 행동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전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CEO가 있습니다. 창펑자오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언팔로우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여론이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 좀 안 좋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증시에 이어서 암호화폐까지 저희가 시장 꼼꼼하게 정리하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하나증권의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청원 FA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또 힘차게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헤드라인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힘을 주실지 저희 헤드라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한국 지수죠. 신규 편입 자금 유입 기대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이 소식 저희가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됐고 또 어떤 종목들이 편출이 됐는지 늘 확인을 해야 되는 이슈잖아요. 네. 자, 오늘의 헤드라인 간단하게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것 같습니다. MSCI 지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과 편출되는 종목들 이게 발표가 되는데 네. 이번에 새롭게 결정이 되었고 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편입이 됐고 어떤 종목들이 편출이 됐는지 저희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편입이 된 종목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KT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었는데요. 네. 코스모 신소재, KT,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4가지 기업이 편입이 되었고요. 네. 편출이 된 기업은 제일기획, 롯데쇼핑, S1, SD바이오센서라고 하는 이렇게 4가지 기업입니다. 참고로 편입되는 기업은 반드시 4개일 필요도 없고 편출되는 기업이 반드시 4개일 필요도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편입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네. 편출되는 기업이 5개, 6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번에 공교롭게도 4개가 됐습니다. 네, 정말 우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통상적인 지식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편입되는 기업들의 자금이 더 유입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과연 맞는지라고 하는 것. 오늘은 제가 그걸 한번 살펴볼 생각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주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에는 분명히 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자금들이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구체적으로 오늘 헤드라인의 키워드는 편입이 아닌 편출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눈여겨볼 기업들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편출된 기업, 제일기획과 롯데쇼핑, 그리고 S1과 SD바이오센서라고 하는 거.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그 근거를 한 번씩 보여드릴 건데요. 네. 다음 페이지 우선 한번 볼까요? 우선은 MSCI 지수라고 하는 건 제가 구글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서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걸 토대로 다양한 펀드라든지 기타 상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MSCI 지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기업들에게 자금이 조금 더 유입이 되면서 그 기업들의 주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따른 부분이고요. 우리가 MSCI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을 일일이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것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MSCI 홈페이지예요. 여기에서 순서대로 홈에서 Our Solutions까지 쭉쭉쭉쭉 가시게 되면은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편출된 그 기업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 기업들을 다음 페이지 이렇게 2번째 항목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예로 갖고 온 것은 2020년 매일 5월이 되겠죠. 여기에서 아래에서 2번째 리스트 오브 편입되고 편출된 기업들의 목록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은 이걸 아주 예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본다고 사실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입이 되는 기업과 편출이 되는 기업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투자를 한다면 아마도 결과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제 제가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주제를 한번 선정해 봤어요. MS 지수의 편출된 종목의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에 관한 연구. 제목 자체는 그럴듯한 논문 제목입니다. 네. 그래도 실증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통계적인 자료는 제가 쓰진 않았지만 우리가 방송에서 이것과 관련된 샘플과 과연 그 기업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지식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투자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샘플은 2020년 5월과 11월 편입 편출 종목, 그리고 2021년 5월과 11월 편입 편출 종목, 2022년 5월 편입 편출 종목 이렇게 세 가지로 했고요. 샘플의 통계적인 기간은 1년입니다. 즉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에 새롭게 편입이 되는 코스모 신소재, KT,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지금 5월이잖아요. 네. 6월 첫 거래일 시가부터 추후 내년이 되겠죠. 내년 5월 종가까지의 데이터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업들을 이제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서 우선 2020년 5월이에요. 이 메시지 그대로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당시에는 2020년 5월에는 편입된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있었고 네. 오른편에 편출된 게 5개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셀트리온 팜,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네. 그리고 도전비지원, 편출된 기업은 하나생명,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KCC와 메디톡스, OCI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만들어 두었던 그 샘플을 전부 다 추려내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돼요. 2020년 5월에 편입된 기업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셀트리온 제약과 도전비지원이었고요. 편출된 기업은 하나생명, HDC 현대산업개발, KCC, 메디톡스, OCI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편입된 기업은 두산중공업과 SK바이오팜, SK케미칼, 편출된 기업은 아모레퍼시픽, BNK 금융지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는데 MSCI 지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2월, 5월, 그리고 8월, 11월입니다. 제가 2월과 8월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의 흐름 자체가 무언가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반기 단위로 하는 게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잘 반영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죠.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로 지수가 상당 부분 박스권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2020년부터는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죠. 지수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냉탕도 갔다가 온탕도 왔던,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인 결과를 유추하는 데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1년 5월의 경우에는요. 녹십자와 HMM 그리고 하이브, SKC가 편입이 되었고 편출된 기업은 GS 리테일과 한화, 현대해상, 롯데지주와 오뚜기, 삼성카드였습니다. 이때 편출된 기업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2021년 11월의 경우에는 FNF, 일진 머티리얼즈, 참고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그리고 LNF, SD 바이오센서, 편출된 기업은 대우조선해양, 휠라홀딩스, 신세계였습니다. 네, SD바이오 센서는 이번에 또 편출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했다고 해서 올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건 어쨌거나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기업들 우선은 기억만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 기업들의 향후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편입된 기업들입니다. 2020년 5월에 셀트리온 제약이 편입될 거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지수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시작이 되는 6월 시가, 2020년 6월 시가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2021년 5월의 종가, 이걸 토대로 주가 변화율을 살펴보게 되었더니 셀트리온 제약은 1년 동안 56.6%가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네요. 정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저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2020년 5월이잖아요. 시장이 2020년 3월 19일 저점을 찍은 이후로 점진적으로 올라갔던 시기였습니다. 네.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 사실상 상당 부분 증시라고 하는 것은 호황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도전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2020년 6월의 시가는 12만 원이었는데 5월 종가는 82,700원으로 31%가 빠졌습니다.
2020년 11월로 넘어가게 되면 두산중공업 8.8% 올랐고요. SK바이오팜과 SK케미칼은 각각 1년 뒤에 48.5% 그리고 50% 하락합니다. 2020년 11월에 발표한 이 세 가지 기업이 12월부터 사실상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코스피가 2020년 12월이었죠. 11월, 12월 월별로 10% 이상 올라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후로 2021년의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가 점진적인 약세를 보였다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략 6월까지는 어느 정도 강세장이 나타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바이오팜과 SK케미칼의 경우에는 50% 정도 하락했습니다. 다음 2021년 5월에 편입이 결정이 된 녹십자, HMM, 하이브 이 세 가지 기업도 1년 뒤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었더니 각각 43.8%, HMM은 31.1%, 하이브는 13.2% 하락합니다. SKC만이 25.3% 상승했던 모습이 나왔고요. 2021년 11월에 결정이 된 기업들, 우선은 FNF 같은 경우, 그리고 일진,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 기타 기업들도 모두 다 1년 뒤에는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거겠죠. 예를 들면은 2021년 11월에 결정이 났던 아래의 FNF부터 SD 바이오센서까지는 2022년에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당 하락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2020년 5월에 결정이 됐던 셀트리온 제약과 그리고 도존비주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못지않게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영향 자체는 크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다음 편출된 기업들 한번 볼게요. 빨간 이제 종목이 훨씬 많네요. 네, 이제 여기서 재미난 거예요. 편출된 기업들. 2020년 5월에 편출이 됐던 하나생명. 네. 1년 뒤에 151.6% 올라갑니다. 와. 그도 그럴 것이 6월부터 거래가 편출이 된 이후로 이제 직접적인 거래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 상황이 당시에는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은 45%, KCC는 112%, 메디톡스는 6%, OCI는 218%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다양한 자금들이 유입이 될 것이고 그것이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편출된 기업들이 오히려 더 좋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2020년 11월에 편입이 결정된 기업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편출이 결정이죠. 네, 편출이죠. 1년 뒤에 13.3% 하락합니다. 하지만 BNK 금융지주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각각 40% 정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2021년 5월에 결정이 된 기업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31.5% 하락했고요. 하나는 8.3% 하락합니다. 하지만 현대해상과 롯데지주는 각각 현대해상은 28.4% 상승했고요. 롯데지주는 제가 빨간불로 잘못했는데 14.7% 하락했어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편입이 결정이 된 대우조선해양과 휠라홀딩스, 신세계도 아쉽게 소폭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다시 한번 볼까요? 편입된 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익률은 23.1% 약세를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MSCI 지수나 특정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응당 자금이 유입되어서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 상황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네. 반면 편출된 기업들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편출된 기업들은 오히려 31.2%가 올라가요.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과 다르죠. 물론 제가 가지고 온 이 기업들의 샘플 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2011년부터 가급적 모든 샘플을 다 추려서 제가 가지고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통계적으로 어떤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시점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다 오갔던 그 시점만 가지고 와봤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결과는 지금 나옵니다. 편입된 기업보다 편출된 기업의 주가 흐름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시장 흐름도 더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그런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특정 종목이 올라가거나 특정 시장이 움직이게 되었을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한 설명력을 붙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설명되지 못하는 것들이 꽤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혹은 비이성적인 행태라고 하고요.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네글렉트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소외기업 효과. 생소합니다. 이게 사실 저도 경제학 서적에서는 이 단어를 본 적이 없고요. 그 경영학의 재무관리를 저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딱 한 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소외기업 효과라고 하는 거, 네글렉트 이펙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 논문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리스트에서 한번 다 찾아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왼편에 있는 건 학술 논문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은 학위 논문입니다. 학술 논문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보면 1996년, 88년, 98년 이런 식으로 2000년대 이전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박사 논문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석사 논문이에요.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 이 소외기업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더 살펴볼 기업들은 단순하게 이번에 편입이 된 기업들이 아니라 편출된 기업들을 지금부터 투자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더 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그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담아둔다면 아마도 투자에 따른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청원 FA님께서 시장의 흐름을 최대한 잘 반영할 수 있는 편입 편출 종목들을 통해서 1년간의 통계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결국 편출 종목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수혜 섹터 자체는 편출 종목이고요. 네. 좀 전에 편출이 되었던 4가지 기업들이 있죠. 사실상 다 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도 어제 이 기업들을 조금 더 살펴보다가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괜찮은 기업이 뭐가 있을까 자세히 봤더니 딱 하나 나왔습니다. 기업은 S1이었습니다. 네. 그 S1이라고 하는 기업의 리포트를 제가 잠시 가지고 와봤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우선 전 사업부에서 고른 성장으로 안정적인 실적 기조가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러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시장의 소폭 불안한 시점에서는 그래도 실적에 나오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그와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다른 편출된 3가지 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가 나오는데 S1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매수 우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특히 선물 시장에서 그리 매수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는 몇몇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JYP 엔터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기업이고요. S1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S1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주가는 지금 3월 15일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로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에 대비해서 큰 폭은 아니다 하더라도 실적이 현재 조금씩 받쳐주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기 때문에 3월 15일 저점을 기록한 이후로 주가가 소폭 반등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1 같은 경우에는 기타 기업에 비해서 사실 일종 변동성이 그리 큰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캔들 자체를 본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장대 양봉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10% 이상 오른 적이 거의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변동성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소폭 불안할 때는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투자 금액이 적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한 가지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조금씩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이런 S1이라고 하는 기업. 또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이 네글렉트 이펙트라고 하는 생소한 이러한 효과를 토대로 수혜가 기대되는 S1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잠시 가지고 간다면 결과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시장이 꽤나 흔들리고 있는 듯 하지만 저는 조정은 결국에는 마무리될 거라고 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편으로 빠진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코스닥이 오히려 2차 전지 때문에 조정이 받긴 받지만 2차 전지가 오히려 조정을 받음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해 보여주었던 엄청난 수준의 이 괴리율, 이게 키 맞추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시장을 바라봄에 있어서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는 결국에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움직여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피에 상장된 이 S1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지금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조정은 조만간에 좀 끝날 것으로 이청원 FA님께서는 분석을 하고 계시고 그런 만큼 우리가 편입 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 편출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 특히나 최근에 외인 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S1이라는 종목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MSCI 지수에 있어서 또 특히나 관심을 모았던 기업이 두 곳이 있죠. 에코프로 네. 그리고 금양인데 네. 결국에는 이번에는 급격한 주가 변동으로 인해서 편입은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네. 뭐 8월에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에코프로와 금양 뭐 앞서서 뭐 코스닥에서 2차 전지주들 많이 빠졌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이 두 개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악재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쵸. 조사가 우선은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었다고 하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또 우리가 몰랐던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던 거, 지난주 목요일이었네요.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처음엔 별로 안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쭉쭉 빠졌고 금요일에도 빠졌습니다. 아마 조사가 더 들어가면은 또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2차 전지가 그렇게 하락할 때도 다행스럽게 조금 크게 반등을 해줬던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선택하라면 응당 금양이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 에코프로는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쳐다보기보다는 조금은 관망만 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시 입성을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설령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두 기업은 철저히 배제하고요. 이때 편출된 기업을 오히려 볼 거예요. 오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와 금양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관망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뭐 MSCI 지수 하면 무조건 편입이 좋은 것이다. 편출은 좀 안 좋게 보던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청원 FA님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증권의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장 30분 남기고 있죠. 8시 반 되면은 저희가 매일 아침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분위기 좋은 주식 그리고 기초 체력 좋은 주식 두 종목씩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두 종목 가져왔고요. 센티멘탈로 한화솔루션 그리고 펀더멘탈로 BH 이렇게 두 종목 준비해 봤습니다. 자, 센티멘탈 종목 한화솔루션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퍼스트 솔라라는 미국 태양광 대표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이 26%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급등한 이유가 아까 우리 미장원 코너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일부는 뭐 M&A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호재로 이제 읽어준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얘기는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이던스가 이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게 알려진 게 좀 더 있다가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일찍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반등을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퍼스트 솔라가 이렇게 26%씩 반등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계열에 있는 태양광 관련 주들도 오늘 정도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서 저는 한화솔루션을 가져왔고요. 여기 주가를 보시면 이 빨간 줄로 표시된 퍼스트 솔라도 미국 주택 시장에서 태양광 마켓이 조금 이제 슬로우 다운 할 거다,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퍼스트 솔라 주가가 내려갔던 건데 그 뉴스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다 이렇게 내리막에서는 같이 내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퍼스트 솔라가 급하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는 아마도 한화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미국의 태양광 업체의 반등 뭐 그것과는 다는 못 가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시아는 현재는 거래 정지 상태죠. 그래서 한화솔루션 대장 업체에 저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급반등의 이유가 이제까지 자리하고 있던 불확실성, 이게 좀 해소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일에 미국 재무부에서 IRA, Inflation Reduction Act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여기서 가이던스가 발표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그동안 주가를 누르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이 지금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이 중요하죠. 이렇게 불확실성이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수주, 발주 안 하고 있던 거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2, 3분기 수주 가시성이 다시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발주를 좀 미루고 있던 것들이, 수주를 좀 안 하고 있던 것들이 앞으로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회사한테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급반등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다월 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였죠. 4월 28일자로 나왔었는데 1분기는 뭐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갔던 거죠. 그런데 적정 주가 이 회사는 72,000원에 투자 의견 바이고 가장 업종에서 탑픽으로 최선호주를 탑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탑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뭐 수익성이 견조할 거다. 가격이 내려가면요. 이 회사가 계속 나빠져야 되는데 모듈 가격이 내려가면 밑에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 스프레드만 어느 정도만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수익성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쫄을 필요는 없고 밑에 원재료 가격도 같이 내려가면 그 가격 격차 스프레드만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이 회사는 이제 스프레드가 유지되고 있어서 견조한 수익성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차트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줄줄 흘러내렸댔습니다. 최근에 아주 많이 내렸고요. 그래서 기관도 많이 팔았고 외국인은 변화가 없습니다만 이런 거를 우리가 빈집털이라고 해요. 빈집. 기관도 없고 외국인도 없습니다. 개인만 샀겠네요. 기관이 많이 팔아놓은 거에 대해서 올라가면 다시 빈집털이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은 기관들은 따라 살 수밖에 없겠죠. 주가 수익률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빈집털이가 가능한 종목이 되겠고요. 저가 매수가 가능한 영역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 이 밸류 밴드로 보시면 상단 아니고 중단 정도죠. 그래서 저가 매수가 가능한 밸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PBR 기준으로 1배가 안 됩니다.
9배 정도, 이 정도 내려와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주가 괴리율. 최근에 주가가 내려가니까 목표 주가는 가만히 있으면 괴리율은 더 커지게 돼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 괴리율은 최근에 30%대 언더에서 52%까지 이렇게 오히려 괴리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평균 괴리율이 20%, 25%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52% 되는 거는 빈집이 생긴 거죠. 빈집 처리할 대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분위기 좋을 수 있는 주식으로 제가 선제적으로 먼저 한화솔루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펀더멘탈 주식으로 BH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저희가 LG이노텍을 말씀드렸을 때 LG이노텍하고 BH 같이 가는 주식이다. 애플 관련주다. 애플의 하반기 신제품 출시 기대감에 LG이노텍의 주가가 좋을 거다 했는데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를 꼭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걸러드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시장에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센티펀드에서 말씀드린 현대차, 기아차, 화신 주가들 보세요. 계속적으로 주가가 밀려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약세에 반해서 계속적으로 상대적으로 강세지 않습니까? 이런 LG이노텍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이제 BH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애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하반기 신제품 출시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파란 걸로 표시된 LG이노텍이 드디어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겨우 이제 10% 초반까지 올라온 거예요. 다른 주식들 어떻습니까? 20%, 30% 이상 올라간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LG이노텍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이제 겨우 이제 고개를 드는 거고요. LG이노텍이 이렇게 올라가면 BH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H 리포트가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왔네요. 그래서 1분기는 바닥이다. 그리고 계절적 성수기가 임박하고 있다. 왜? 애플이 신제품 나오는 게 언제입니까? 새로운 모델은 9월, 늦어도 10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납품을 해야 되죠? 6월, 7월, 8월에는 납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적 성수기가 임박했다. 이런 리포트가 맞고요. 최근에 주가 보시면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주가 보세요. 뭐 크게 빠질 게 있겠습니까? 크게 빠질 이유도 없고 여기서 오히려 튀면 상방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기관이 서서히 매집을 해왔더라. 주가는 가만히 있었지만 기관은 계속 사왔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네요. 이게 좀 서로 교차되는 그런 국면인데 어쨌든 기관이 이번에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증시 8, 증시 9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고요. 밸류 밴드로 봐도 하단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떨어지면 어떡한다? 긍정적으로 오히려 보셔야 됩니다. 떨어진다고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는 그런 주식이 되고요. 자,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PER 여러분들 쉽게 친한 거죠. 그래서 LG이노텍 벌써 9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BH 어떻습니까? 이제 7배 초반을 이제 겨우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이노텍이 조금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BH 여전히 살아있는 밸류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괴리율만 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50몇 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도 44% 목표 주가 괴리율입니다. 최근에 조금 내려오고 있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괴리율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44%나 괴리율은 남아있다. 시장의 평균 20% 정도 생각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화솔루션, 펀더멘탈로 BH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장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종목들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간밤 미증시와도 함께 연계돼서 살펴볼 수 있는 센티멘탈 종목 한화솔루션 짚어봤고요. 그리고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BH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잠시 후 증시 9에서는 더 꼼꼼한 개장 시황 분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